KF21이 초창기에는 타겟팅을 하거나 의사결정할 때 주로 태블릿 기반으로 했어요. 당연히 조직의 정밀도도 떨어지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에 저런 게 가능하겠죠. 전투기 한 대가 가는데 보조 드론들이 열심히 따라와.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공격의 디렉션을 얘기해주고 얘가 나를 보조적으로 정밀 제어하지 않아도 내 의도나 조정에 맞춰갖고 함께 군집화돼서 행동해주는 거죠. 집단지성처럼. 캡틴 아메리카 보게 되면 보조 드론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그 100% AI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 기술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현재 AI 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반도체하고 반도체를 활용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LLM, 파운데이션 모델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AI가 원래 뭔지부터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AI는 인간처럼 기존의 어떤 자료, 데이터, 수치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인간처럼 결정하거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계, 알고리즘, 이걸 우리가 AI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AI가 너무 좋아진 것 같은 이유가 인간의 신경망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더니 인간처럼 언어와 같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좋아하게 된 거죠. 또 언어와 같은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꽤 범용적인 지능에 쓰일 수가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체스만 잘도, 바둑만 잘도, 길만 잘 찾아. 근데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 그러니까 LLM 지금 최근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나는 이걸로 뭐 가계부도 만들고 회사에서 기획서도 만들고 영화 같은 거 시나리오 콘티도 짜고 하는데 범용적이지 않나요? 근데 아직은 결정적으로 AI가 또 몸이 없잖아요. 인간보다는 아직까지 뭔가 창의성이나 아주 세렌디피티적인 무언가 만들어내는 거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범용성은 없지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점점 더 범용적인 지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의료, 금융 등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혁신을 이끌고 있나요? 금융만 놓고 보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상담사죠. 챗봇.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챗봇을 서서문 지점에 2024년 10월에 AI 아바타 행원이 등장했거든요. 가면 저는 어렸을 때 기준으로 약간 오락실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대형 화면이 몇십 인치짜리가 있고 이렇게 앉으면 여기 아바타가 딱 떠요. 제가 오락실에서 어렸을 때 전 실제 하진 않은데 동네 형들이 하던 게임 중에 오락실에 간 배운 누가 포커 게임이 있었거든요. 딜러랑 마주 앉아가지고 그것처럼 아바타가 딱 떠요. 요거 있는데 요런 서비스에도 많이 쓰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안 와닿는 것도 있어요. 뒷단에, 그러니까 백오피스에서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외국 은행들은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신용평가할 때 이 사람들이 신용평가할 때 대출 승인 여부 결정해야 되잖아요. 또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도 다르게 하는데 이런 거 결정할 때 AI 갖고서 했더니 오히려 대출 승인율이 증가했어요. 이게 증가했다는 게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주게 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사고가 나면 더 안 좋은 거야. 근데 얘는 좋은 쪽으로 표현하는 게 대출을 많은 사람한테 늘렸는데 사고는 더 안 난다. 당연히 기업은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또 재미난 건 소비자한테도 이득이 되는 건 이율을 낮춰주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인력을 확 많은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이율을 조금씩 낮춰주는 거야.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난 대출 못 받았을 건데 대출이 돼. 금리도 낮아졌어. 좋은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한테 안정적으로 대출해다 보니까 또 이자를 더 수익 측면에서 좋아집니다. 이런 거 쓰이기도 하고요. 뭐 보이스피싱 예방하거나 돈 세탁 예방하거나 이런 거 이제 뽑아내는 거. 기존에는 금융권이 전수검사 못했어요, 이걸. 일정한 어떤 뭐 수치적인 거 맞춰놔갖고 기준이 벗어나게 되면은 알람이 가거나 사람이 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다 검사하려고 합니다, AI로. 이러다 보니까 금융사고가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의료계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가장 의료계에서 재미난 시도는 외과팀에서 수술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그 논문이 실렸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기가 수술하는 거를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수술 들어가는 의사들이 이미 수천 건의 수술을 학습한 AI로 인해서 여기 리시버 헤드셋 같은 거 꽂고 있으면 수술에 대한 조언 듣는 것들 이런 거 이미 시도가 되고 있고요. 또는 뭐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할 때 좀 무겁긴 하지만 애플에 비전 프로 쓰고 이렇게 수술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 메타버스적인 증강현실 기능도 있지만은 이미지를 띄워주거나 가이드를 할 때 AI가 동시에 같이 판단해줘요. 이렇게 의사가 보고 있으면 의사가 어떤 걸 띄워줘, 어떤 걸 하자 말을 하지 않아도 상황 판단을 먼저 해가지고 수치나 이미지를 먼저 띄워줍니다, 눈앞에. 그러면 의사의 수술의 집중도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의료계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신약물질 개발할 때도 보면 AI가 많이 쓰여요. 반복적인 실험을 얘가 대신해 주거든요. 저희 아이도 둘째 아이가 유전공학 쪽 전공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약물질 연구를 요즘 하고 있더라고요, 랩에서. 그때 보면 하루에 이제 AI 플랫폼에 들어가서
실험을 20번까지만 돌려볼 수 있대요. 그럼 매일 마치 우리가 게임에서 빵 찍어놓고 만드는 것처럼 얘는 오늘 중에 실험 다 해야 된다고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의료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정말 단순하게는 이런 것도 쓰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실제 어떤 젊은 창업가가 요 관련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의료나 이런 제약 분야를 보게 되면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개념을 여러 개의 용어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정말 신기한 건 이 의학 분야에서 의사들이 이게 발음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차팅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는 거. 이것도 엄청 큰 시장이에요. 근데 기존에 사람이 달라붙어서 직접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호주의 케이스도 보게 되면 호주의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제 말하는 걸 옆에 있는 AI가 레코딩을 떠서 차팅을 해요. 근데 차팅이 예전에는 오류가 컸어요. 이 오류가 있으면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만약에 잘못 차팅이 돼가지고 환자가 이 정보를 갖고 와서 다른 병원 갔는데 사고가 나 이런 뭐 의료사고가 엄청 커지죠. 근데 지금은 이게 감소할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물론 제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원천적인 의료의 기술이나 수술할 때도 쓰겠지만 그냥 우리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봤던 의사들끼리 어떤 커뮤니케이션, 차팅 이런 작업도 AI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제조업 현장에서 보게 되면 버려지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안 쓰는 데이터. 이 데이터도 긁어오게 되면은 어떤 품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좋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국내에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정말 지방 가면 많이 드려요. 국내 가면 어떤 뭐 산업군별로 단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데 가면 기계와 관련 특정 부품만 만드는 회사가 20군데가 있어. 20군데 기업들이 다 또 역사도 길어요. 자녀분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분들은 요즘에 이제 만나면 우리는 AI 시대에 뭐를 해야 되느냐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혹시 홈페이지가 몇 개국 언어로 되어 있냐고. 그러면 한국어하고 영어 정도. 해외 거래 많이 하세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규모가 작고 해외 뭐 마케팅 담당한 전담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가끔씩 지역에서 무슨 박람회 같은 거에 같이 껴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도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면 번역기가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10개국 언어 번역하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이 정도 홈페이지 물량이면 번역해서 올리시라고. 직접 못 하시게 되면 직원 하나가 붙어서 좀 컴퓨터 잘 다루는 직원 번역해서 홈페이지 관리 직접 안 하거든요. 중소기업들은. 관련하는 업체한테 요대로만 올려달라고 하라고. 그럼 하다못해 1년 두세 개 커리어도 더 들어올 거라고. 예. 또는 제조업 데이터 같은 거 여기는 다 데이터가 있는데 서로 합치지도 않고 어떻게 합쳐질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냥 협회도 있고 하시니까 데이터 분석 작업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AI 써가지고 이런 제안도 드리고 합니다. 군사 전략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AI가 예전부터 워 시뮬레이션에는 굉장히 많이 쓰였죠. 워게임 할 때. 사실 전쟁이란 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처음부터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있으면 굳이 사람이 나가 싸우지 않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워게임은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또는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이제 그게 디테일하게 여러 군데 나눠서 쓰이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타겟팅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 내릴 때도 AI가 보조 시스템이 들어와서 같이 해주는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격발을 하는 결정을 AI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종관을 이렇게 틀거나 할 때도 더 정밀하게 타겟팅을 빠르게 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AI가 지금 너무 잘하죠. 비전 처리해가지고 그런 거 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GPS 같은 장비 달아가지고 또 미국 군인들은 뭐 지금 하다 안 하다 하지만 비전 프로나 또는 MS의 홀로렌즈 같은 거 기반으로 이렇게 고글 기반으로 작업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군인들이 보는 시야, 작전 환경, GPS 정보 이런 걸 긁어다가 실제 인간의 눈으로 동시에 분석 못해요. 데이터량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니까 이런 거 분석할 때도 AI가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대규모 시설을 놓고 보게 되면 드론 같은 거 제어할 때 드론을 20대를 띄워야 되는데 인간 조종사 20명이 붙어갖고 동시에 20대를 제어하냐 이렇게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군집 제어를 합니다. 군집 제어하는 게 서로 일단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또 같은 것만 타겟팅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효율화 높이기 위해서 인간은 마치 한 덩어리를 스타크래프트 할 때 우리가 묶어갖고 제어하듯이 뭐 그렇게 제어하는 기술에도 AI가 쓰입니다. KF-21과 같은 전투기에도 AI 도입이 가능할까요?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AI가 들어가 있는 휴머노이드가 두 개 조종석에 앉는 것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 하지만 당장 좀 근거리에 와 있는 건 이런 거죠. KF-21이 올라갈 때도 보게 되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타겟팅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태블릿 기반으로 했어요. 진짜로 구형으로. 태블릿에 AI 뭐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이걸로 이제 보조조종사가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당연히 조직의 정밀도도 떨어지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에 저런 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전투기 한 대가 가는데 보조 드론들이 열심히 따라와.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캡틴 아메리카 보게 되면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팔컨이었던 분이. 근데 옆에 보면
보조 또 드론들이 쫓아다니잖아요. 이거 100% AI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공격의 디렉션을 얘기해주고 얘가 나를 보조적으로 정밀 제어하지 않아도 내 의도나 조정에 맞춰갖고 함께 군집화돼서 행동해 주는 거죠. 집단지성처럼. 이런 데는 쓰이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AI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현재 AI 신에서 가장 큰 트렌드를 몇 가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 비용을 낮추는 거죠. 효율화. 현재는 보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투입 원가도 굉장히 크고 특히 투입 원가 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있는 게 에너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낮은 비용으로 인프라나 LLM을 돌릴 수 있는 거. 이쪽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AI가 이제 버추얼에서 피지컬로 넘어오는 것들, 다양한 기기, 뭐 기계나 전자제품이 탑재되는 것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놀라운 발전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이런 거겠죠. 현재는 AI가 범용지능은 아니거든요. 약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강인공지능이 돼서 인간이 하는 작업을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하나 쉬운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뭐 10년, 20년의 장기 플랜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눈앞에 이 세 가지는 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슈미투버 교수님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카우스트에서 AI 센터를 맡고 계신 교수님인데 현대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슈미투버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던 건 이거였어요. AI가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는데 이 충격은 어떻게 흘러갈 거 아니냐. 이 교수님이 이걸 약간 뒤집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아직까지 충격받은 게 아니다. 진짜 충격은 AI가 몸이 생기는 피지컬 AI. 대표적인 휴머노이드겠죠. 이런 게 봤을 때 인류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동의가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준비를 같이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테크의 영역이었지만 지금 일상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일상생활 하실 때 많이 쓰시잖아요. 제 주변에 소상공인분들도 AI 많이 쓰세요.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앞으로 AI는 더 기계적인 부분까지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AI건 휴머노이드건 남의 이슈, 테크의 이슈라고 보시지 말고 나의 삶이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면서 계속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